이제 저희 이제 임기가 끝나서 제가 이제 전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장애관광협회는 2017년에 이제 만들어졌고, 사실은 이제 무장애관광이라는 영역이 국내에 그렇게 막 언급이 되지 않았던 때 저희가 이제 처음 스타트를 했습니다. 해서 그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관광 영역에서는 복지관광이나 혹은 장애인 관광으로 이제 그런 영역에서 좀 취약계층을 대하는 형태로 이제 관광 사업들을 많이 하셨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수급자나 혹은 뭐 장애인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여행을 가기 어려웠던 분들을 대상으로 많이들 하셨던 그 과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해외에 이렇게 쭉 한번 다녀보니까 장애인분들이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했던 관광이 뭔가 취약계층을 타겟으로 한다기보다는 이제는 시장으로 좀 활성화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런 어떤 그 변화들을 국내에서도 좀 도입하기 위해서 이제 무장애 관광 영역을 이제 한국에 가져왔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장애 관광 협회를 만들게 됐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무장애 관광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그냥 나랑은 상관없는 뭐 분야인데 뭐 한번 드러나 보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 한 1시간 40분 정도의 강의가 끝난 후에 여러분들이 진행하시고 있는 뭐 업무라던가 혹은 사업이라던가 뭐 관련된 일에서 이 부분 좀 적용해 보면 좀 새로운 영역, 새로운 분야 혹은 새로운 시장에도 좀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과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좀 기업에 계신 분들은 이제 사회적 활동이나 사회공헌 활동 쪽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저는 충분히 확대해서 좀 같이 이제 그 결합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지점들을 좀 감안하시고 오늘 내용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무장애 관광이란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좀 검토하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사용되는 개념이 무장애 관광이지만 실제로 외국에서는 억세시블 투어리즘이라고 해서 접근 가능한 관광 또는 모두를 위한 관광, 투어리즘 for all 이런 형태로 많이 더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무장애 관광의 핵심은 국내나 그 해외나 비슷합니다. 주로 이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물리적인 환경이나 서비스에 어떤 제약 없이 휴가나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투어리즘 for all이라는 패러다임도 있지만 유니버셜 디자인 원칙을 비롯해서 이 무장애 관광이 처음 시작했고 확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무장애 관광이란 것이 이제 그럼 국내와 어떻게 다르냐라고 했을 때 조금 개념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무장애라고 하는 배리어 프리의 좀 더 확대된 개념이 이제 accessibility, 그러니까 accessible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접근 가능한 관광. 근데 이제 무장애는 기존에 있는 뭐 관광 영역이든 환경 영역이든 건축 영역이든 모든 영역에서 제약을 없애는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뭐 서울시나 혹은 문체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열린관광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관광지에 이제 어떤 불편 사항들을 제거하는 형태로 배리어 프리, 그러니까 배리어를 없앤다는 형태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 뭐 그 UNWTO나 이제 국제관광기구에서는 조금 더 억세시빌리티를 권장하는 편이에요. 그건 뭐냐면 당초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고객들이나 소비자들이 올 걸 감안하고 이 억세시빌리티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를 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혹시 교재가 있으시죠? 보시면 이제 무장애 관광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접근 가능한 관광의 개념을 이제 UNWTO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휠체어나 혹은 뭐 유모차나 이런 것들이 가기 위한 물리적 환경만 고려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뭐 식이요법, 알레르기가 있거나 혹은 뭐죠 이렇게 좀 식이요법이 필요한 뭐 당뇨식
뭐 환자라던가 혹은 뭐 이제 또 뭐 있었지 알러지 외에도 요즘 뭐 글루틴 프리 할랄도 있고 그런 모든 지점들을 포괄하는 것을 이제 그 UNWTO에서는 이제 액세시블 투어리즘의 일환으로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어떤 건축물 개선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뭐 숙박 서비스, 뭐 교통, 이동, 레스토랑 서비스, 뭐 레저, 레크레이션 모든 곳에 포함되는 이 액세시빌리티, 그러니까 접근성 전체를 이제 이 무장애 관광에서 포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모든 서비스를 동등하고 쉽고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데 실제로 관광을 하다 보면 개인이 한 명이 단독으로 오는 관광객보다는 주로 뭐 친구나 연인이나 가족 단위 혹은 단체 여행 관광객들이 많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최근에도 이제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액세시블 투어리즘에서의 어떤 소비 계층은 장애인 한 사람이나 혹은 노인 한 명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들을 매개로 해서 같이 움직이는 그룹, 그러니까 장애인 한 명과 같이 움직이는 가족 단위, 뭐 친구 단위, 혹은 단체, 혹은 뭐 노인 한 분과 함께 움직이는 가족 단위, 뭐 3대 가족, 2대 가족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좀 염두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무장애 관광이 2020년에 이제 국제관광기구에서는 게임 체인저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액세시블 투어리즘에 대해서 상당히 그 예산을 투여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영역이 결국에는 그 저희가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 어르신들의 여가와도 밀접하게 연결돼서 가겠지만 사실은 비수기 여행객들을 많이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일정 비용 소비를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을 복잡하지 않은 시기에 불러들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요즘 뭐 한 달 살이 뭐 체류 관광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체류 관광을 젊은 사람만 하냐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터를 보면 한 달 살이 중에 50대 이상이 은퇴하시고 직장 관두시고 한 달 살이 하러 가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 데리고 엄마들끼리 일주일 살이 한 달 살이러 가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모르죠. 그렇게 왜 하는지 모르죠. 근데 일종의 트렌드인 거예요. 트렌드인데 그 트렌드를 단순히 개인이 할 거라는 생각보다는 집단이 할 거고 그룹이 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무장애 관광은요. 여러분들 뭐 지속 가능한 관광 얘기도 많이 들으셨고 뭐 생태 관광 얘기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일종의 이 지속 가능 관광 영역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기업의 경우에 뭐 SDGs 하고 뭐 지속 가능한 뭐 경영하는 형태가 있는데 그 영역의 어떤 그 평가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기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준들인데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격차 해소고 불평등 해소입니다. 그럼 관광의 영역에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려면 결국에는 언제고 한 번은 건드려야 되는 영역 중에 하나라는 거죠. 단순히 뭐 기후 위기 대응하기 위해서 녹색 관광하고 생태 관광만 해서는 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단순히 장애인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접근성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불편 정도가 없고 제약이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무장애 관광의 해외 사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게 가져온 거는 이제 주로 이제 모범 사례로 취합된 건데, 실제로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나라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을 지금 해외에서는 되게 우수 사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장벽 부수기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 이게 이제 산악에 그러니까 산림 지역에 이제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뭐 그 둘레길이라던가 혹은 뭐 이제 그 휴양림 같은 걸 개보수하는 거죠. 근데 이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산림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 뭐 휴양림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디테일에 좀 차이는 있겠죠. 디테일 차이는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잘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는 이제 핵심이 이제 단순히 그 물리적인 시설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분들이 오시면 트래킹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산림에서 해설사분을 장애인을 고용하기도 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은 부분들을 개선을 했던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캠 모레이라고 하는 이제 바르셀로나에 있는 곳인데 우리로 치면 폐허 한옥을 개보수한 거죠. 개보수해서 펜션이 된 건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래된 그 낡은 폐허를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데 유니버셜 디자인을 전체 적용을 해서요. 모든 객실이 다 접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개보수해서 수영장의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리프트가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들을 많이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블루 플래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해양과 관련된 인증을 하는 제도인데 이제 주로 이제 지속 가능한 이제 바다를 만들겠다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해변의 어떤 자연 환경 그다음에 뭐 수질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해서 이 블루 플래그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루 플래그를 이제 해변에다가 놓고 인증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블루 플래그라는 이제 바다 해양 단체, 환경 단체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 딱 하나 있습니다. 완도의 그 명사심리 하나가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이제 명사심리가 이제 그 무장애 관광지, 열린 관광지로 선정이 됐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블루 플래그 하려면 그러니까 이 억세시빌리티를 당연히 다 갖춰야 되는데 어떻게 받으셨어요? 했더니 그땐 저희가 잘 몰라서 해변용 카페트 사다 깔아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잘못된 걸 알고 이제 열린 관광지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블루 플래그에서는 단순히 이제 녹색 환경,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생태 관광만 고려하지 않고 그 안에 과연 불평등한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그 임플리멘팅 액세시빌리티, 그러니까 접근성을 잘 갖추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기후 위기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불평등 해소까지도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했고 실제로 블루 플래그 이렇게 지도를 보면요 있어요. 이렇게 뭐 매트리스 있는 곳 이렇게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제가 쉐어링하고 싶은 거는 이제 Accessibility Way of 성야고 세인트 제임스인데 이게 뭐냐면 그 산티아고 순례길 중에 하나의 코스가 이제 접근성이 되는 코스죠. 실제로 이제 주로 이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지도. 그러니까 내비게이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례길을 막 가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가면 이 어플 켜놓고 가면은 우리가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이렇게 막 어디로 가라 저렇게 가라 방향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 제주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제주도에 지금 돌문화공원에서 이걸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 어플리케이션을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그냥 막 친구랑 막 수다 떨다가 갑자기 그 핸드폰이 좌회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딱 보면은 가다가 이제 갈림길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동차 길뿐만 아니라 더 촘촘한 형태의 지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대규모 관광지나 혹은 뭐 유원지나 이런 시설에서는 이런 내비게이션 기능이 있다면 상당히 좋은 네,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실제로 이 접근 가능한 대상 패키지 중에 이제 시각장애인들이랑 같이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원래 이 그 산티아고 순례길은 시각장애인 순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분의 코디네이터가 같이 다니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좀 더 발전한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냐? 보천이래. 보령의 대천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요즘은 해운대, 제주도, 양양 뭐 웬만한 정말 그 무장애 관광으로 선정이 됐던 해수욕장은 다 이런 수륙 양용 해변 휠체어가 있습니다. 서울시 경우에는 서울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다누림 관광센터에서도 이 해변용 휠체어를 빌려주고 있거든요. 대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바다 여행 가는 게 더 이상 어렵지 않은 시기가 됐고요. 양평 세미원도 워낙 이제 잘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또 두물머리가 있어서 근교로 여행 가기가 되게 좋은데 특히 이제 휠체어 타신 분들 중에 큰 전동 휠체어 타신 분들은 아마 대중교통 이용이 더 수월하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랑 가까운 관광지들을 찾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미원, 두물머리 이쪽이고요. 그래서 이제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도 명사심리 아까 말씀드렸던 블루 플래그로 선정된 곳이죠. 근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블루 플래그 사진이 이게 그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냥 해변에 조형물만 하나 딸랑 있었는데 근데 거기서 사진을 찍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 해수욕장에서. 근데 거기를 접근하지 못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해서 이제 그걸 둘러서 이제 저희가 데크로드를 설치를 했고 우리나라에서 관광공사에서 근데 이걸 모티브로 어떻게 됐냐면요 안목 해변에 가면은 커피잔 있어요 거기도 커피잔으로 이렇게
뭐라 할까요? 그 해수욕장 모래 위에 그냥 커피장이 달랑 있었는데 거기도 이렇게 데크로드를 설치를 한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안목해변에 다들 운동화 신고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뭐 구두 신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슬리퍼 신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데크로드 설치했더니 이제 유모차 타고도 같이 사진 찍을 수 있고 그냥 편한 복장 혹은 뭐 불편한 복장으로도 이제 거기서 사진을 찍게 되니까 사람들이 훨씬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래 위에 그냥 단순히 조형물 하나 놓는다고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직접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어야 된다는 지점에서 네, 조금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무장의 관광 정보인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나라 못지않게 많은 무장의 관광 시설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뭐 요즘에는 뭐 IT나 뭐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도 이걸 이제 관광 약자 플러스 관광 기술을 접목해서 뭔가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내비게이션 기술이라던가 뭐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정보를 잘 주지 않아요. 정보가 잘 수집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공공정보도 잘 수집이 안 되지만 이건 어떻게 수집을 할 수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텔, 펜션, 에어비앤비 이런 데나 혹은 뭐 교통 문제 혹은 뭐 외식업 문제 이런 데서 이제 정보를 요청을 드리면 그 정보를 주는 걸 뭐 마치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보라는 게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다. 갈 수 없으면 갈 수 없다도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의 기회를 줘야 되는데 선택의 기회를 잘 안 주시려고 해요. 근데 뭐냐면 그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유아차가 갈 수 있고 유아용 체어가 있고 식기를 제공하는 식당 정보가 다 나온 곳이랑 없는 곳이랑 딱 두 개 놓고 예를 들어 둘 다 파스타를 파는 집이에요. 그러면은 엄마들, 아빠들 입장에서 어디 선택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 정보가 있는 쪽에 선택을 하거든요. 물론 맛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맛보다는 편하게 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점점 오고 있다는 걸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트래블 헬퍼. 이게 이제 일본에서 주로 이제 각광받았던 사업인데 프로그램인데 지금은 뭐 엄청 흥행하지는 않고 일부 지자체에서 또 일부 이제 민간 단체나 이런 데서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뭐냐면요. 일종의 이제 그 관광 약자분들이 여행을 가시다 보면 사실은 사람의 손을 많이 필요로 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랬을 때 이 한 분이 여행을 시작하고 온전히 마칠 때까지 같이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시는 분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일본에서 일종의 간병인이나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 토대로 교육을 해서 파견하고 배치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좋았던 것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예를 들어서 온천이 있는 곳에 그렇게 그 파견을 해서 하루 일당을 드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같이 여행을 동행하는 거죠. 근데 왜 이게 생겼는지를 살펴보면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외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출발지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동행을 같이 가면 비용이 너무 비싸요. 만약에 저처럼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약간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면. 근데 그 약간만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비용을 지불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럼 그렇게 하는 게 낫죠. 근데 일본이 비슷한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나라가 크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어르신들 관련된 그 관광 지원 정책들이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근데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같이 철도 여행을 하고 뭐 하려니까 너무 비싼 거죠. 비싸니까 그 지역, 그러니까 여행하는 지역에 가서 이렇게 하루나 이틀 정도 트래블 헬퍼를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비용적인 절감도 되고 한편으로는 그 지역에 예를 들어 그곳이 되게 시골 지역이라고 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괜찮은, 그러니까 썩 나쁘지 않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 많이 하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원봉사 형태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아마 이게 조금 더 새로운 직업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촌 관광 경우에는 이제 요즘 뭐 딸기 체험, 무슨 체험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스마트팜 되고 나면서부터 이게 그 어르신들이나 혹은 장애인분들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팜 내부가 생각보다 이렇게 뭐 좁지 않은 곳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다음에 감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어떤 농원에 갔더니 휠체어 타신 분들 오시라고 이렇게 귤나무 몇 개 사이에 이렇게 휠체어 갈 수 있는 길도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형태로 이제 저는 이런 생태나 혹은 자연과 관련된 체험들을 점점 더 많이 할 것 같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왜냐면 잘 몰라요. 왜냐면 마트에서만 보니까 이게 어떻게 자라고 수확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체험을 통해서 학습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지점에서는 앞으로 이런 것들도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네, 무당의 캠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요게 나온 건데, 요 텐트는 휠체어 통째로 들어갈 수 있는 텐트를 개발해서 보급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옆에는 이제 그 카라반이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저희가 이제 대전에서 실제로 진행을 해봤던 건데, 글램핑이고 전혀 편의시설이 없는 곳에 가서 해봤어요. 해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반응이 좋았고, 실제로 장애인분들도 아, 캠핑 이제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많이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어반 캠핑도 해보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뭐 지금은 캠핑하는 인구들이 장애인 인구들도 많이 늘고 있고요. 낚시도 엄청 늘고 있습니다. 낚시 같은 경우 방파제 낚시부터 시작해서 휠체어 타신 분들 너무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캠핑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줬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좀 설명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이건 작년에 저희가 어떻게 우연히 좀 확인을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이 영역을 우리가 한 번 더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뭐냐면 미국의 경우에는 에어비앤비랑 혹은 이제 비영리 장체가 이제 같이 조이닝을 해서,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랑 좀 병원 시스템이 다르죠. 그러니까 보호자나 혹은 가족들이 병원 내에 머무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병원 근처의 에어비앤비를 그 환자 가족들에게 되게 싸게 혹은 무료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숙박하거나 대기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메이커위시 재단에서 또 한 게 뭐냐면, 이제 환자에게 기대할 만한 이벤트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로 여행 가게끔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이제 소개해 준다거나 혹은 무료로 준다거나,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우리 가족이 어떤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지역에 갈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지역에 방문해서 그 환자를 돌보기도 하고 그 지역을 또 돌아볼 수 있게끔 하면서 조금 더 여유롭게 볼 수 있는 게 생기게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희한한 게, 우리나라 의료 제도가요, 특히 그 대형 병원 같은 경우 2주 이상 입원을 안 시켜줍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2주 딱 넘어가면 다른 병원에 갔다 오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수술하고 2주 후에 실밥 뽑으면 다들 어디 가시냐면 동네에 있는 요양병원이나 뭐 무슨 조그마한 2차 병원을 다 내려가요. 거기서도 2주 있다가 또 안 되면 어디를 가시냐면 이제 어디 산으로 절로 막 찾아다니세요. 요양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생각보다 진짜 대형 병원에서 수술하시는 분들 많고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했던 고요한 M이나 파파가 병원 셔틀을 타겟팅한 이유도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 요양 관광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누군가는, 어떤 분들은 병원에 나와서 한 달 살이 하러 가시거나 혹은 어떤 펜션에서 요양을 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럼 과연 그렇다면 이분들은 잘 지내고 있는가? 이분들의 여행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이분들도 접근 가능한 관광, 무장의 관광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이런 지점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건 단순히 무장의 관광의 영역은 아니고 의료 관광의 영역에서도 같이 커버리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